미완의 선율.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남자의 인생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꿈과 상처, 그리고 그것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에 관한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새로운 악장을 시작하기도 하니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세요. 우리 어르신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윤서준, 37의 나이에 그는 시립도서관 야간 사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야간 근무를 기피하지만 서준에게 밤은 낮보다 편안했습니다. 형광등 아래 고요히 놓인 책들, 깊은 밤까지 남아 공부하는 학생들의 연필 소리, 가끔 코를 골며 졸고 있는 노인들의 평화로운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위안이었습니다. 서준은 매일 밤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오후 6시에 출근해서 반납된 책들을 정리하고 서가를 정돈하며 가끔 길을 잃은 책들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에게는 이 단조로운 일상이 필요했습니다.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기계적인 반복이 그를 과거로부터 지켜주었으니까요.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한때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바이올린 제작자였습니다. 윤가는 3대째 현악기를 만들어 온 명문가였고 서준은 자연스럽게 그 기술을 익히며 자랐습니다. 15살 때부터 아버지 옆에서 나무를 깎고 니스를 칠하고 현의 장력을 조절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16해 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아버지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바이올린이 국립교향악단의 중요한 공연에서 파손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아버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고 결국 2년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준은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악기를 만지지 않았습니다. 공방 문을 닫고 모든 도구를 창고에 넣었으며 음악과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켰습니다. 도서관은 그에게 완벽한 도피처였습니다. 조용하고 예측 가능하며 아무도 그의 과거를 알지 못하는 곳. 그는 그렇게 1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서준은 지하 창고에서 오래된 기증 물품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들, 낡은 액자들, 누군가의 인생에서 밀려난 물건들이 어둠 속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구석진 선반 뒤에서 낡은 케이스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가죽은 갈라져 있었고 금속 잠금 장치는 녹슬어 있었습니다. 호기심에 케이스를 열자 그 안에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낡은 바이올린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의식 중에 악기를 집어들었을 때 그의 손끝으로 무언가가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그저 낡은 악기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진심을 다해 만든 영혼이 깃든 작품이었습니다. 그는 먼지를 털어내며 악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F홀의 곡선, 뒷판의 나뭇결, 스크롤의 조각. 모든 것이 19세기 후반 독일 제작자들의 기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존경했던 그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악기였습니다. 서준은 창고 한 구석에 앉아 한참을 그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하나씩 되살아났습니다.
나무의 결을 읽는 법, 소리의 울림을 예측하는 법, 장인의 손길을 느끼는 법. 그때였습니다. 그 악기 오래된 것 같군요. 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입구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회색 코트를 입고 은발의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남자. 그의 눈빛은 예리했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화장실을 찾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악기를 다루는 모습을 보니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군요. 서준은 서둘러 악기를 케이스에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정리하던 중이었습니다. 노인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거짓말은 좋지 않습니다. 당신의 손, 악기를 만지는 방식, 눈빛, 모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신은 제작자이거나 최소한 그랬던 사람입니다. 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명함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정하영입니다. 국립교향악단 부지휘자로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그 악기를 복원할 수 있다면 제가 의뢰하고 싶습니다. 서준은 명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죠? 개인적인 이유입니다. 정하영은 잠시 서준을 바라보다가 명함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돌아섰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면 연락 주십시오. 그가 사라진 후에도 서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서준은 그 바이올린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근무 중에도 자꾸 지하 창고 쪽을 바라보게 되었고 밤마다 꿈에서 아버지의 공방이 나타났습니다. 나무 깎는 소리, 니스 냄새, 아버지의 낮은 콧노래. 결국 그는 악기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냥 한 번만 보자고 스스로를 속이며 작은 원룸 아파트의 책상 위에 악기를 올려놓고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라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먼지를 닦아내고 균열을 확인하고 패그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아버지에게 배운 모든 것이 손끝에서 되살아났습니다. 악기는 생각보다 상태가 나빴습니다. 표면판에 깊은 균열이 있었고 넥이 휘어져 있었으며 브릿지는 완전히 망가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대는 견고했습니다. 제대로 복원하면 다시 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서준은 그날 밤 내내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도서관에 젊은 여성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서준에게 다가와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윤서준 씨 맞으시죠? 저는 정다은이라고 합니다. 정하영 선생님의 조카입니다. 서준은 경계하듯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삼촌께서 당신을 다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으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저는 알아요. 거절하실 거라는 것도 알고 왔어요. 다은이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삼촌께서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악기는 특별한 것이다.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서준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다은은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삼촌의 편지예요. 읽어보시고 마음이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는 당신을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떠난 후 서준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는 간단했습니다. 윤서준 씨께 저는 당신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윤장인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부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마이너스 정하영. 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를 아는 사람, 그것도 국립교향악단의 사람이라면 갑자기 10여 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공연장에서 터진 전화, 창백한 얼굴로 돌아온 아버지, 산산조각 난 바이올린, 내 평생의 작품이 단 한 번의 실수로 아버지의 떨리는 목소리, 서준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다시 꺼내서 펼쳐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서준은 결국 정하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조용한 주택가의 작은 2층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하영은 거실에서 악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준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할 말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앉으시죠. 정하영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습니까? 괜찮습니다. 본론만 말씀해 주십시오. 정하영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윤서준 씨, 당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바이올린이 16년 전 우리 교향악단 공연에서 파손된 사건 기억하십니까? 서준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고, 정하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저는 리허설 중이었습니다. 제가 실수로 보면대를 넘어뜨렸고 그것이 연주자에게 부딪혔습니다. 그 충격으로 바이올린이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정하영은 눈을 감았습니다. 교향악단은 사고를 조용히 처리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도 침묵했습니다. 서준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네, 제 잘못입니다. 윤장인께서 그 일로 얼마나 고통받으셨는지 압니다. 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서준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서를 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정하영이 말했습니다. 다만 당신이 아버지의 재능을 이어받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정하영은 옆방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천으로 감싸인 물건이었습니다. 천을 벗기자 그 안에는 깨진 바이올린 조각들이 있었습니다. 서준의 숨이 멈췄습니다. 이건 네, 당신 아버지께서 만드신 그 바이올린입니다. 교향악단에서 폐기하려 했지만 제가 가져왔습니다. 16년 동안 이것을 보며 참회했습니다. 서준은 조각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지는 곡선, 정성스럽게 칠해진 니스, F홀의 섬세한 디테일, 모두 기억 속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정하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복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돈이 아니라 제 마음의 빚을 갚고 싶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너무 많이 부서졌어요. 당신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윤장인의 아드님이라면 저는
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작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도서관 사서입니까? 정아영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면 과거에서 도망치는 사람입니까? 서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아영은 조각들을 다시 천으로 감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당신이 준비될 때까지. 서준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서준은 며칠 동안 도서관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병가를 내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창고에서 가져온 낡은 바이올린은 여전히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아버지는 평생 한 가지 신념으로 살았습니다. 악기는 연주되기 위해 존재한다. 소리를 내지 못하는 악기는 죽은 것과 같다. 서준은 천천히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10여 년 동안 손대지 않았던 도구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작은 조각도, 사포, 니스붓, 클램프들, 모두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그는 도구를 하나씩 꺼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칼질을 했습니다. 나무가 깎이는 소리, 그 익숙한 감각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서준은 작업했습니다. 균열을 메우고 표면을 다듬고 새로운 브릿지를 깎았습니다. 10여 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악기는 거의 완성되어 갔습니다. 마지막 니스칠만 남았습니다. 서준은 완성된 악기를 들고 정아영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정아영은 놀란 표정으로 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건 도서관에서 보던 그 악기입니까? 네, 복원했습니다. 정아영은 악기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예술 작품입니다. 아버지께 배운 기술입니다. 정아영은 바이올린을 들어 턱에 괴었습니다. 활을 천천히 현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깊고 슬프면서도 아름다운 소리. 죽어있던 악기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정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준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악기도 복원해 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준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도서관에서 일하고 밤에는 정아영의 집에서 아버지의 악기를 복원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조각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어떤 것은 손톱만큼 작았고 어떤 것은 완전히 부서져 가루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다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음악 치료사답게 서준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주었습니다. 음악은 치유예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부서진 악기도 모두 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밤 작업 중에 정아영이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기로 하셨습니까? 저를 용서하신 겁니까? 서준은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용서라고 하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16년 동안 이 조각들을 간직해 오신 것을 보고 생각했습니다. 선생님도
저만큼 고통받으셨다는 것을요. 그것이 제 죄를 덜어주지는 못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서준은 조각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악기는 다시 소리를 내야 합니다. 아버지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왔습니다. 마침내 악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음새가 보였고 색깔도 균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살아 있었습니다. 정아영은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연주해 보시겠습니까? 서준이 물었습니다. 정아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연주할 악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당신이 연주해야 합니다. 윤서준 씨, 당신이. 서준은 놀라서 물러났습니다.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단 한 음이라도 좋습니다. 이 악기를 완성시킨 사람은 당신입니다. 서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턱에 괴었을 때 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현을 그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16년 만에 아버지의 악기가 다시 노래했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얼마 후 정아영이 서준에게 제안했습니다. 다음 달 제 고별 연주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악기로 연주하고 싶습니다. 고별 연주회요? 네. 저는 곧 은퇴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요. 정아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평생 음악을 했지만 완성하지 못한 곡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곡입니까? 제목은 미완의 교향곡입니다. 30년 전부터 쓰기 시작했지만 마지막 악장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왜죠? 정아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곡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서준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완성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정아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용서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충분히 속죄하셨습니다. 이제 음악으로 돌아가셔야죠. 연주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준은 객석 뒷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은이 옆자리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떨리시죠? 네. 이상하게 떨립니다. 무대 위에 정아영이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준이 복원한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첫 악장은 슬펐습니다. 상실과 후회의 선율이었습니다. 두 번째 악장은 분노였습니다. 삶의 부조리함에 대한 절규였습니다. 세 번째 악장은 희망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오는 작은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악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아영의 활이 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용서에 관한 선율이었습니다.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 함께 아픔을 나누는 화해의 소리였습니다. 서준은 눈을 감았습니다. 음악이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16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녹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객석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아영은 무대 위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객석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 연주를 윤장인과 그의 아드님께 바칩니다. 서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다은이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연주회가 끝난 후 무대 뒤에서 두 사람은 마주했습니다. 정아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곡을 완성하지 못했을 겁니다. 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음악입니다. 아닙니다. 정아영이 악기를 서준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이제 당신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이자 당신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서준은 악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겁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연주회 이후 서준은 결심했습니다. 도서관 일을 그만두고 다시 제작자의 길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공방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의 옛 공방이 있던 자리는 이미 다른 건물이 들어서 있었기에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작업실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준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매일 작업대 앞에 앉아 나무를 깎고 니스를 칠하고 소리를 조율했습니다. 정아영은 가끔 들러 그의 작업을 지켜보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서준에게는 위안이 되었습니다. 당신 아버지와 똑같습니다. 어느 날 정아영이 말했습니다. 같은 자세로 앉아서 같은 방식으로 나무를 대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재능입니다. 다은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차를 끓여주거나 함께 점심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공방 이름은 정하셨어요? 어느 날 다은이 물었습니다. 아직입니다. 미완의 선율은 어때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이어지는 선율은 어떨까요?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낡은 첼로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 고칠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유품인데 너무 오래되어서. 서준은 케이스를 열어보았습니다. 첼로는 많이 낡았지만 뼈대는 튼튼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요? 다른 곳에서는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하지만 반드시 다시 소리를 낼 수 있게 하겠습니다. 여성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악기든 다시 살려내는 젊은 제작자가 있다고. 하나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부서진 바이올린, 망가진 비올라, 오래된 첼로. 모두 저마다의 사연을 품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그 하나하나를 정성껏 복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며 각각의 악기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어느 날 정아영이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정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부탁이 있어서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신데요? 제자 하나를 받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서준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자요? 네.
젊은 음대생입니다. 재능은 있지만 좋은 악기가 없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서 악기 제작을 배우면서 음악도 계속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저는 아직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아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악기를 만들면서 음악을 가르치셨죠.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한 젊은이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정아영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셨습니다. 서준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윤서준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민준은 열정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공방에 와서 밤늦게까지 서준의 작업을 지켜보며 배웠습니다. 선생님, 이 나무는 어떻게 고르는 거예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무도 각자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나무가 소리를 낸다고요? 서준은 미소 지으며 나무판을 손가락으로 튕겼습니다. 맑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렇게요. 민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12월 어느 날 다은이 급하게 공방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준 씨, 삼촌이 쓰러지셨어요. 서준은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서준은 유리창 너머로 정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그의 얼굴은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아직 안 됩니다.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일주일 후 기적적으로 정아영은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말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길어야 몇 달. 정아영은 병실에서 서준을 불렀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제 장례식에서 당신이 연주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신이 복원한 악기로. 서준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연주자가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당신의 마음을 담아주세요. 서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아영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결국 당신에게 짐을 지운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서준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은 저에게 다시 살아갈 이유를 주셨습니다. 정아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월의 어느 추운 날 정아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가 지휘했던 교향악단 단원들, 제자들, 동료들. 서준은 작은 단상 위에 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활을 들어 올렸을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미완의 교향곡 마지막 악장이었습니다. 정아영이 완성했던 용서와 화해의 선율이었습니다. 서준의 연주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음정이 흔들리기도 했고 리듬이 불안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실의 아픔, 용서의 어려움, 그리고 함께 나아가려는 의지. 모든 것이 그 선율 속에 녹아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은이었습니다. 그 박수는 점점 커져서 결국 모든 사람이 함께 박수를 쳤습니다. 서준은 눈물을 닦으며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선생님, 이제 편히 쉬세요. 정아영의 장례 후 서준에게 유품 하나가 전달되었습니다. 악보였습니다. 다은이 설명했습니다. 삼촌이 마지막으로 쓰신 곡이에요. 제목은 이어지는 선율이래요. 서준은 악보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정아영의 필체로 쓰인 메모가 있었습니다. 윤서준에게 당신의 인생은 이제 새로운 악장을 시작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계속 이어가십시오. 마이너스 정아영. 서준은 악보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공방 앞에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다은이 도와주었습니다. 여기에 벚나무를 심으면 어때요? 다은이 제안했습니다. 좋네요. 함께 나무를 심으며 다은이 물었습니다. 서준 씨는 이제 행복하세요? 서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이라기보다는 평화로운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짊어졌던 짐을 내려놓은 느낌이랄까요? 그것도 행복의 한 형태죠. 그런가요? 네. 다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서준 씨가 웃는 모습을 보면 행복해요. 서준은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도 다은 씨가 옆에 있으면 편안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여름이 다시 왔습니다. 민준이 첫 번째 바이올린을 완성했습니다. 6개월 동안 공들인 작품이었습니다. 선생님, 다 됐어요. 서준은 악기를 받아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곡선이 살짝 불균형했고 니스칠도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연주해 볼까요? 민준이 떨리는 손으로 악기를 들어 올렸습니다. 활을 현에 대고 천천히 그었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소리였습니다.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만든 악기가 소리를 내요. 서준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당신도 진짜 제작자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서준은 공방에 혼자 남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아영, 민준, 그리고 자신. 선율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구나. 한 사람에서 다음 사람으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다음의 겨울, 서준은 작은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공방 손님들을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복원한 악기들로 연주하는 밤이었습니다. 첫 번째 첼로는 그 중년 여성이 연주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으로 간직했던 악기로 그녀는 옛 추억의 곡을 연주했습니다. 두 번째 바이올린은 한 고등학생이 연주했습니다.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악기로 새로운 꿈을 연주했습니다. 세 번째는 민준이 자신이 만든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서준이 무대에 올라갔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오늘 특별한 곡을 연주하겠습니다. 저에게 음악의 의미를 다시 알려준 분이 작곡한 곡입니다. 정아영에 이어지는 선율이었습니다. 활이 현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선율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그것은 과거와 현재, 슬픔과 기쁨, 이별과 만남을 모두 담은 소리였습니다. 객석 한편에서 다은이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주가 끝났을 때 모든 사람이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정하영 선생님, 보고 계시죠? 5년이 흘렀습니다. 이어지는 선율 공방은 이제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와 부서진 악기들을 가져왔고 서준은 그 하나하나에 새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민주는 이제 독립해서 자신의 공방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은 서준을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새로운 제자들도 생겼습니다. 3명의 젊은이들이 서준에게서 악기 제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은, 그녀는 이제 서준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민준이 바이올린을 연주했고 공방 손님들이 모두 모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서준과 다은은 공방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다은이 물었습니다. 네, 매우. 서준이 대답했습니다. 삼촌이 보셨으면 좋아하셨을 텐데. 보고 계실 거예요. 분명히. 그때 공방 문이 열리며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이 악기 고칠 수 있을까요? 노인은 오래된 바이올린 케이스를 들고 있었습니다. 서준은 일어나 케이스를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만든 또 다른 악기였습니다. 몇십 년 전에 판매한 것 중 하나. 이 악기가 어떻게 제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노인이 설명했습니다. 윤장인께서 만드신 거라고 들었습니다. 고칠 수 있을까요? 서준은 악기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제가 반드시 복원하겠습니다. 노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이 떠난 후 서준은 한참을 악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은이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또 아버지의 작품을 만났네요. 네. 아버지의 악기들이 아직도 세상 어딘가에서 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게 바로 장인의 삶이에요. 자신이 만든 것들이 시간을 넘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선율처럼. 10년 후 서준의 머리에는 흰머리가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정교했고 열정은 식지 않았습니다. 공방은 더 커졌습니다. 이제 5명의 제작자가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음악 학교도 생겼습니다. 다은이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 소녀가 공방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도 바이올린 만드는 법 배울 수 있어요? 서준은 무릎을 꿇고 소녀와 눈높이를 맞추었습니다. 몇 살이니? 10살이요. 음악을 좋아하니? 네, 아주 많이요. 서준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나무 만지는 법부터 배워볼까? 소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은 다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새 제자가 생겼어요. 10살짜리 소녀인데
눈빛이 정말 반짝반짝하더라고요. 좋았겠어요. 그 아이에게 당신이 배운 모든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겠네요. 네. 아버지에게서, 정아영 선생님에게서, 그리고 제 경험에서 배운 모든 것을요. 그렇게 선율은 계속 이어지는 거죠. 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아버지와 정아영이 이 모습을 보며 미소 짓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모두. 그날 밤 서준은 오랜만에 아버지의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작은 선율을 연주했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하지만 진심이 담긴 소리. 그것은 밤 공기를 타고 멀리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끝나지 않는 선율처럼, 영원히 이어지는 이야기처럼. 오늘의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에는 미완의 선율이 있습니다. 상처로 멈춰버린 꿈, 용기가 없어 시작하지 못한 일,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끝내지 못한 대화. 하지만 오늘 이야기가 말해주듯이 늦은 때란 없습니다.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새로운 악장을 쓸 수 있습니다. 서준이 16년 만에 악기를 다시 잡았듯이 정아영이 평생의 죄책감 끝에 용서를 구했듯이 우리도 멈췄던 곳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 미완의 선율이 오늘을 계기로 다시 이어지기를 바라며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들였다면 앞으로도 잔잔히 흐르는 강물처럼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하고 싶은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